은퇴 계획 제1 성공법칙. 은퇴 계획. 나는 30년 후 이러한 은퇴 생활을 할 것이다. 생은 돌아오지 않는 모노레일이다. 되돌아올 수 없는 외길이다. 재시험이라는 것도 없다. 후회해본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인생 여정의 반을 살아온 이 시점에 나는 소위 말하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내일부터는 제2의 삶이라 불리는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1. 정년퇴직 하루 전 금요일 오후 5시. 적자생존 전쟁터에서 30년간 살아남다. 내일이면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 몸과 일체가 되어온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요즘 들어 그간의 일들이 떠올라 퇴근 후엔 이렇게 한두 시간씩 멍하게 있곤 한다. 이런 증세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 회사에 큰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 그러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42세에 대기 발령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지속된 불경기 탓에 회사 사정 역시 좋지 않아 5차례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노력 끝에 이렇게 58세에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다.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정든 사무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열쇠를 총무부에 반납한 후 지하철 입구로 발걸음을 돌렸다. 여보, 나왔어. 어서 와요. 시장하시죠? 구수한 청국장 냄새와 함께 아내의 한바구음이 나를 맞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내려갔다. 2. 정년퇴직 후 첫째 날 토요일.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위해서 첫날을 보내다. 달그락달그락 칙칙칙 칙칙칙. 익숙한 압력밥솥에 밥 짓는 소리를 들으며 여느 때처럼 6시가 되자 눈이 떠졌다. 나는 눈을 비비며 파자마 바람으로 응접실로 나가 밥 짓는 아내에게 눈인사를 하고 커피포트에 드립 커피를 내렸다. 아내는 내가 파자마 차림인 게 불편한지 계속 힐끗거리고 있다.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조심조심 물었다. 여보, 오늘 뭐 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잠깐 생각해보았지만 딱히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할 말이 없어 대답 대신 커피를 훌짝훌짝 소리내서 마시며 신문을 요란하게 펼쳤다. 신문을 넘기고는 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아내는 오늘이라고 했지만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음이 틀림없다. 오늘부터 난 은퇴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정말 오늘부터 뭘 하지? 3. 정년퇴직 후 둘째 날 일요일.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라. 오늘은 일요일. 퇴직 후 첫 번째 주일이다. 평소대로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갔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우리 구역의 배성실 장로님이 차에서 내리는 나를 발견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다. 김 집사, 정년퇴직을 축하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더 잘 될 걸세. 네,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상투적으로 감사의 말을 건넸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주차 안내 봉사를 하시던 배장로님을 뒤로 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비교적 한가로운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교인들은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 투성이었다. 교회 내에 이렇게 어르신이 많았는지 그동안 나는 미처 몰랐다. 이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의 여생 40년을 나는 어떻게 계획하고 보내야 보다 잘 살았다고 자부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이 이미 예배는 끝나 있었다. 나는 아내를 찾아 손을 잡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한없이 복잡다단한 생각에 시달렸다. 4. 정년 퇴직 후 셋째 날 월요일. 선배로부터 은퇴 생활 잘하는 방법을 배우다. 오늘은 황영호 선배를 만나기로 했다. 황 선배는 나에게 지금의 아내를 소개시켜줄 만큼 가까운 지인이며 그동안 내가 존경해왔던 분이다. 황 선배, 저 김성공입니다. 찾아뵈러 가도 됩니까? 김성공 어쩐 일이야? 늘 바쁘던 사람이. 난 별일 없으면 강남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 피아노 학원? 황 선배가 왜 거기에... 피아노 교습소에 도착하여 문을 여는 순간 클래식의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 저 멀리 은발을 우아하게 뒤로 빗어넘긴 선배의 모습이 보였다. 여, 김성공 오랜만이야. 어서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자, 피아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오랜만에 고향 후배를 만났는데 따뜻한 차라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지? 선배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처음 며칠은 정말 좋더라고. 누가 늦잠 잔다고 눈치를 주나 피곤해도 쌓이는 일감이 압박하기를 하나. 그런데 며칠 쉬면서 보니까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가고 매일 바쁘더라고. 또 짬나면 여기저기 전화해서 안부 묻고 찾아다니고 교회 봉사까지 하지 않나. 여자에게는 말이야 은퇴가 없더라고.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100세 시대에 우린 이제 겨우 중년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겠나. 5. 정년 퇴직 후 넷째 날 화요일. 귀중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하다. 오늘은 교회에서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배장로님이 선봉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배장로님, 오늘은 작년 겨울에 갔던 보육원 간다면서요? 그때 그 아이들 정말 귀여웠는데 지금도 있으려나? 오늘도 그때처럼 이불 빨래와 대청소, 벽지 교환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보육원 일을 마치고 서산시청 앞 무료 급식소에 들러 배급을 돕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은 나로 하여금 색다른 경험을 하게 했다. 6. 정년 퇴직 후 다섯째 날 수요일. 교육봉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꿈을 심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다. 오랜만에 막노동을 해서인지 새벽부터 내리는 비 때문인지 온몸이 쑤셔왔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른 아침부터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누구지? 별근이냐고 질책할 상사도 없고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을 사람이 없을 텐데. 전화를 받은 후 나는 후배가 운영하는 한국 이민자 전용 무지개 행복 한글 학교로 향했다. 성공이 형, 급히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예전에 형이 은퇴를 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서 이민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었죠. 그때 따놓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쓸 때가 되었어요. 이곳은 내가 무료로 지원하는 한글 학교예요. 그동안 형이 은퇴하면 형에게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대문 지역에 이런 한글 학교를 하나 더 열게 되었거든요.
4층으로 올라가면 형의 미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일 마치고 형 보러 갈게요. 끝나면 옛날처럼 돼지 껍데기에 동동주 한잔합시다. 고마워요, 형. 김성공의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하여 파이팅! 7. 정년 퇴직 후 여섯째 날 목요일. 대학부터 활동했던 신앙송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신앙송의 회원 여러분, 오늘은 김성공 회원이 명예로운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김 회원을 위해 오늘은 이 자리에서 푸시킨의 시를 낭송해드리려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런 축하를 받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진심으로 내가 잘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행복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선배가 시를 낭송하는 도중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그간 고생했던 일들이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며 감정을 수습할 수 없었다. 절망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푸시킨 시에 얽힌 일화처럼 시각에 따라서는 오늘의 나도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영원히 잃게 되어 벼랑 끝에 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다. 8. 정년 퇴직 후 일곱째 날 금요일. 아내의 폭탄 선언. 월 150만 원씩 자유롭게 쓰게 해주세요. 이른 아침 하루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아내가 힐끔힐끔 내 동정을 살피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여보, 나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거지? 이리 와 앉아서 편히 이야기해봐요. 저 사실은... 나는 아내가 말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바라보았다. 당신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번 달부터 은퇴 자금 중 일부를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실래요? 당연하지. 얼마 정도 쓰고 싶은데? 이번 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이에요. 매월 15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당신 원하는 대로 매달 150만 원은 마음대로 쓰도록 해요.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지요? 곧 알려줄게요. 고마워요, 여보. 새삼스럽게 뽀뽀는. 아내는 무뚝뚝한 편이다. 이런 애정 표현은 처음인 듯하다. 150만 원씩을 매달 받아 쓰려면 뭔가 계획이 필요한데. 9. 정년 퇴직 후 첫째 달 첫날. 제1회차 연금액으로 6,080만 원 수령하다. 아침 식사 후 아내는 급히 일이 있다면서 나가고 나는 향기로운 자스민 차를 마시며 한가로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에서 딩동 하는 소리가 울렸다. 김성공님 축하합니다. 제1회차 연금액 6,080만 원을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 계좌에서 행복은행으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한재무 CHFC나 콜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행복생명주식회사. 한재무님, 저 김성공입니다. 네, 김성공 부장님.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방금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6,080만 원이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축하해드리려 했는데 이거 회사 콜센터보다 한 발 늦었네요. 6,080만 원은 김성공님 올해 첫 연봉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금씩 더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금액이 너무 많아서요. 써도 되는 자금인지 어리둥절하네요. 자세한 것은 뵙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시죠. 네,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한재무님의 사무실로 향했다. 한재무님과는 입사 초기에 친구 소개로 만났다. 그는 화려한 프로필도 프로필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경탄을 할 정도로 믿음직스러웠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한재무님은 투자 원칙과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주셨다. 평범한 직장인인 나를 위해 3, 4개월마다 정기적 점검과 보완을 해줌으로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어서 오세요. 한재무 드림 파이낸셜 센터입니다. 누굴 찾아오셨어요? 한재무님 뵈러 왔는데 안 계십니까? 아, 김성국 님이시죠? 여직원이 나를 한재무님의 방으로 안내했다. 한재무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2년 전에 사무실을 매입했다고 말했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실평수 45평 남짓한 사무실 안에서 아들과 3명의 스텝이 일을 보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30년 동안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상패, 감사패, 트로피, 각종 전문 자격증, 그리고 CHFC 크라운 멤버 회원증이 진열되어 있었다. 다른 쪽 벽에는 고객의 자산을 나의 자산처럼 관리한다라는 글씨를 새긴 액자가 보였다. 그 밑으로는 잠금 장치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붙박이장 안에 고객 파일이 빼곡히 차 있었다. 나는 일에 열중해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한재무님에게 가능한 한 밝게 인사했다. 한재무님, 저 왔어요. 김성공 부장님, 엄청 일찍 도착하셨네요. 커피는 드셨어요? 네, 궁금해서 열일 제치고 택시로 왔어요. 커피는 괜찮고요. 시원한 냉수 좀 부탁해요. 한재무님은 나의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그동안 모인 자금에 대해 안내를 시작했다. 나는 이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한재무는 친절하게 부의 대물림을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유태인의 자녀의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일종의 동지의식을 느끼는 듯 진지하게 말했다. 10. 정년 퇴직 후 3개월. 부의 대물림.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월 1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한 달 전이었다. 그날 한재무님은 내게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물고기에 비유한 자금 증식 플랜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 당시 나는 연 6천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사실에 들떠 몹시 흥분한 상태여서 한재무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제의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김성공님, 결핍은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나 무지는 사람을 몰락하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과 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답니다. 전 세계 인구에서 유대인의 비율은 고작 0.2%이지만 그들의 자본력은 막강하여 전 세계의 정치권에 유대인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미국의 유대인 580만 명은 전체 미국인 인구의 겨우 2%이지만 미국 최대 재벌 400가구의 23%를 차지하죠. 그중 40가구가 전체 부의 4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또한 세계 보석 거래의 80%가 이루어지는 미국 맨해튼 5-6번가는 98%가 유대인 소유고요. 유대인들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65%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김성국님은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틈틈이 시켜서 무지하지 않게 하고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명한 할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어요? 10일 정년 퇴직 후 6개월 미국 지사에 파견 나간 아들 부부의 초청으로 미국 여행을. 오늘은 맏아들 김처째가 미국에서 우리를 보러 귀국하는 날이다. 그동안 휴가도 없이 일했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2주간 특별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우리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녀석들을 맞을 준비로 일주일 동안 난리법석을 떨었다. 오후 6시 아들 녀석은 김손주를 안고 있고 며느리는 김손녀를 유모차에 앉혀 끌고 공항 출입구를 나왔다. 여기다! 여기야!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구 손을 흔들며 외쳤다. 우린 아들을 잠시 포옹한 후 손주 녀석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김손주는 내가 지 할아비인 줄 아는지 생긋 웃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오니 딸 내외도 이미 집에 도착하여 손님을 맞을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 둘러앉아 있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다. 벅찬 해우와 깨알같이 즐거웠던 2주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다. 내일 아침이면 아들네 식구들이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서운해하는 나를 보며 며느리가 조용히 봉투를 건넸다. 아버님, 이거. 태극마크가 찍힌 봉투 안에는 미국행 비행기표 2장이 들어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이렇게 서운해하실까봐 저희가 두 분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조만간 꼭 오세요. 며느리 덕에 비행기 한번 타보는구나. 아내가 며느리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아들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선물한 비행기표를 들고 드디어 미국으로 향했다. 열흘간 미국을 여행한 우리 부부는 거대한 힘과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 여정인 페루의 마추픽추로 향했다. 나는 고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떠났을 때처럼 가슴이 뛰고 신이 났다. 마추픽추는 세계인의 꿈의 방문지, 잉카의 도시, 태양의 도시, 공중 도시, 잃어버린 도시 등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마추픽추 여행을 끝내고 우리 부부는 뉴욕으로 돌아와 아들 집에서 손주 재롱을 보면서 며칠간 쉬었다. 여행 마지막 날 나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 맨해튼 5번가에 가족이 다 함께 가보자. 네, 여기서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거긴 왜요? 뭐 사실 것 있으세요? 우리 부부는 아들네 가족과 함께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관람한 후 맨해튼 5번가로 갔다. 나는 아내와 며느리 손을 꼭 붙들고 샤넬 마크가 박힌 건물로 들어갔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 상품 디자인과 가격을 확인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눈독 들였던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 여보, 그리고 며느라가, 이 애비가 주는 선물이야. 받아라. 아내에게는 늘 갖고 싶어하던 숄더백을, 며느리에게는 고급스런 토트백을 사서 손에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가격표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500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을 처음으로 손에 쥔 아내는 토끼 눈을 해가지고 깜빡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내가 말했다. 마음에 안 들면 내려놓고 마음에 들면 가져가. 그러자 아내가 슬며시 가방을 어깨에 맸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돈을 지불하고 나왔다. 미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행복한 이벤트였다. 아들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내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내가 선물한 숄더백을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것을 사준 통 큰 남편의 얼굴을 살짝살짝 쳐다보고를 반복하고 있다. 12. 정년 퇴직 후 9개월. 열심히 살아가는 딸에게 주택자금을 보태주다. 며칠 전 친구 녀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녀석은 어두운 목소리로 술 한잔 하자고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박동무는 나보다 3년 전에 은퇴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다. 성공아, 사는 게 왜 이러냐? 더럽다, 더러워. 술만 마시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우리 채연이가 말이야, 결혼을 한다고 하네. 결혼? 축하하네. 결혼 늦는다고 걱정하더니 잘 되었구만. 그래, 신랑은 뭐하는 사람이고? 박동무는 또 소주를 연거푸 마신다. 비록 자식을 하나 낳아 키웠지만 채연이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 때문에 박동무는 은퇴 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돈이 조금만 모이면 해외 유학 간다고 하고 또 조금 모이면 음악학원을 차린다고 해서 자식 위하는 마음에 자꾸 도와주게 되었는데 음악학원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채연이도 박동무도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한다. 채연이가 결혼 자금을 바라는 눈치인데 아무리 딸이어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전세를 뺏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내는 도와주자고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고 지금 고민이라네. 나는 박동무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김둘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 둘째야, 아빠다. 밤늦게 전화했는데 이서방은 들어왔고? 아빠, 어쩐 일이세요? 아니, 잘 되었어요.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저희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저희 세종시 행복건설에 25평에 청약 당첨되었어요. 경쟁률이 27대 1이었다고요. 게다가 이서방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요.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저 8개월 후엔 엄마가 돼요. 아버지 손주가 또 생기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둘씩이나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쌍둥이래요. 잘했다, 잘했어. 우리 이서방 최고네. 우리 딸도 잘했어.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겨우 34세인데 집을 장만하게 되다니 기특한 마음이 솟아났다. 한참 동안 멍하게 창문 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는 내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둘째가 대견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데 아내가 빙그레 웃더니 물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두었던 통장을 줄 때가 되었나 보네요. 토요일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안고 김둘째와 이서방이 토요일에 우리 부부를 인사차 방문했다. 이서방, 이리 앉아보게. 과장으로 진급했다면서 집도 당첨되었고. 사위는 얼굴을 붉히면서 웃었다. 하지만 수줍은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사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저금 통장을 쥐어주었다. 이것은 우리 부부가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아껴서 모아온 거라네. 마침 자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잔금 낼 때 보탰으면 좋겠다 싶어 미리 주는 걸세. 그리고 장모가 자네 몸이 허해진 것 같다며 보약도 지어왔다네. 꼭 가지고 가서 하루도 거르지 말고 먹게다. 자네가 건강해야 쌍둥이도 우리 딸도 건강하지. 정말 축하하네. 사위가 목이 메어 가까스로 말했다.
장인어른.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정년퇴직 후 첫 번째 결혼기념일. 자녀들과 함께 결혼기념일 30주년 이벤트를 갔다. 우리는 결혼 30주년 이벤트를 위하여 제주 앞바다가 시원히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간 지붕 펜션으로 숙소를 정했다. 나는 가족 앞에 서서 초대의 말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 부부의 3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조촐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테니 마음껏 먹으면서 담소를 나눕시다. 밖에는 숯불 통돼지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는 식사가 마련되어 있어요. 6시까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가족들이 어느 정도 식사를 했다고 보일 때쯤 나는 홀 전면에 놓인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내가 사인을 주자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성공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거기는 제주도? 아내는 현재 외출해서 저 혼자 이렇게 고즈넉이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자, 출석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김 첫째 왔냐? 며느리도 왔느냐? 김손주와 김손녀 모두 왔겠지. 너희들은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주겠니? 참 착하지? 김둘째는 사위도 왔는가? 손주들 모두 왔을 테고. 아이들과 손주 녀석들 그리고 한재무님까지도 장난스럽게 화면 속의 김성공에게 손을 들어 보이면서 외쳤다. 네! 여기요. 저희 왔습니다. 평소 근엄하게만 보였을 텐데 처음 보는 코믹한 내 셀프 동영상 모습에 자녀들은 자지러지게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내 반쪽 박행복 여사, 당신도 와 있소? 나는 아내의 모습을 살짝 훔쳐보았다. 아내는 벌써부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자 코끝이 찡해왔다. 여보, 당신 앞에서 차마 편지를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분명히 힘을 빌렸소. 사랑하는 나의 아내 박행복에게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행운이 있다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오. 당신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여 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난 다짐했다오. 당신만큼은 내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더군. 그래서 한 회사에서만 죽어라 이랬지. 결과적으로는 당신에게 서운한 기억을 많이 남기게 됐소. 첫 아이 출산했을 때도 당신 곁에 있어주질 못했고, 당신이 장염 걸려 입원했을 때도 죽 한 번 사다 주질 못한 못난이 남편이었소. 그런 나에게 당신은 한결같이 내 건강 챙기며 날 뒷바라지 해주었지.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내 아내 박행복 씨, 너무 사랑하오. 당신에게 내가 정년 퇴직 후 준비한 노래를 바치겠소. 영상이 꺼지고 피아노 앞에 앉자 내 머리 위에 조명이 켜졌다. 나는 천천히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하수영.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 피아노를 치는 나도 울고 듣고 있는 아내도 울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일어섰다. 모두들 피아노 곁으로 와서 박수를 치며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잔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곧이어 재즈밴드의 연주가 이어졌고 우린 옛 추억을 안주 삼아 도란도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4. 정년퇴직 후 9개월째. 월 60만 원으로 20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하다. 행복 호텔에 도착하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어디세요? 나 좀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어. 저는 맡은 순서가 있어서 식사할 때쯤 당신 테이블로 갈게요. 이윽고 2부가 시작되었다. 저는 박행복이라고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 속의 모습은 여러분의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저 아이들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이 아이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장차 자라서 슬기의 꿈이 될 것입니다. 감동이 진하게 온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그동안 박행복은 집 밖에서 또 하나의 행복을 세계에 전파하러 다녔던 것이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아내가 내게 나직나직 이야기했다. 여보, 당신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제게는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온 날들뿐이었어요. 그런데 40세에 접어들자 언젠가부터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행복을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자연스레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할 일을 찾고 싶었지요. 그걸 당신이 이뤄준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그 귀중한 은퇴자금 중에서 150만 원씩이나 뚝 떼어주셔서 감사해요. 15. 정년퇴직 후 산악회 모임 참석하다. 당신은 건강한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가? 오늘은 산악회 모임이다. 나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남자 3명이 한 조로 구성되었고 예상대로 모두가 은퇴자들이었다. 조장은 54세인데 몇 살에 은퇴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행복그룹의 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20년 열심히 일했어요. 진급도 남들보다 빨라 다들 나를 부러워했죠. 그것도 잠시 49세가 되자 구조조정 1순위가 되더군요. 한참 아이들이 자라는 나이인데 내가 가진 것은 집 한 채에 퇴직금 2억, 알뜰한 아내가 모은 2억이 전부였어요. 큰아이의 대학 등록금은 그럭저럭 걱정 없었는데 둘째가 걱정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대에 지망한다네요. 아내는 매달 생활비와 둘째 등록금 걱정에 나 몰래 직장을 알아보는 눈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창민 부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도 회사에서 잘 나가는 3인방이었어요. 한 친구는 은퇴자금 준비가 적었는지 주말에 하는 주차장 알바를 시작했다고 해요. 16. 정년퇴직 후 13개월째.
제2회차 연금액 지급받다.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평가하나? 은퇴 후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은퇴 후 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로 삶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면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어쩌면 저자인 나를 속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엄청나게 욕을 해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다면 은퇴 시점에는 대출 없는 35평 아파트 한 채와 30년 동안 일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 3억여 원, 그리고 아내가 알뜰살뜰 모은 1억 5천만 원가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은퇴자의 상위 10%가 속한 전형적인 모범 가정의 재무 상태다. 그런데 30년간 매월 57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여 만든 은퇴자금 7억이 더 있다면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침 9시 딩동딩동 메시지가 왔다. 김성공님, 제2회차 연금액 6,240만 원이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 계좌에서 행복은행으로 자동이체되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한재무 CHFC나 콜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행복생명 주식회사. 이러한 메시지가 매년 1월 1일마다 계속 오고 자녀들에게 10억 원 이상을 상속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은퇴 생활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앞으로 은퇴할 당신에게 이러한 행운이 함께하기를 빈다. 그러기 위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기 바란다.